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확실히 사람들 예상과 일단 다르게 출발하죠.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부터 트럼프 프로파일링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지켜보자. 이거 안심 못한다 했던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일기 때는 협상의 달인이었지만 사업가였지만 지금 지난 4년간의 아픔을 겪고 극우 전도사로 스스로도 지금 사람이 변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가 극우들 자기한테 아무런 그 여당 야당 안에서도 정치 신입인데 자기 지지하는 세력은 정말 밑에 문고리들밖에 없는데 문고리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극우 얘기니까 맨날 그것만 들으면서 자기 힘든 거, 자기 궁지에 몰리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 애들하고 같이 동화되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모론에 완전히 이 사람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렇게 됐던 것처럼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을 네가 이 자리에 딱 하늘이 내어준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도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난세의 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히틀러를 얘기했고 체게바라를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윤석열을 얘기했고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변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기 때처럼 트럼프가 경제를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유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라고들 하지만 방심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봐야 되고 밑에 파벌 싸움 당파 싸움을 봐야 되고 트럼프가 얼마나 예전 히틀러가 될 것인가. 저번 영상 제가 제목이 그거였죠. 이거 제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미워하고 막 극우를 미워해서 둘이 싸잡아서 이 새끼는 그런 놈이야 욕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 들으면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저 새끼 저 좌파 빨갱이 새끼 또 저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것 봐 우리 트럼프 형님한테. 바이든 엄청나게 깠잖아요 지금. 근데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뭔가 좀 알아보겠다. 검토시켜보고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봤죠.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지난 열흘 동안 시장이 팍 오른 것도 왜 올랐습니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중도파 유화적인 그 지금 재무장관 그 사람 입김 때문에 안에서 트럼프가 이 사람 말을 중용해서 들어서 점진적으로 관세 부과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려나 보다 해가지고 지난 열흘 동안 제일 많이 뜬 게 다우지수가 제일 많이 떴어요. 왜? 아시죠 여러분들? 다우지수가 왜 제일 많이 떴습니까? 다우지수는 지난 12월 그 3번 부축 끊어먹기 이때부터 트럼프 당선된 날부터 사람들을 모아다가 트럼프 랠리다.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 다시 중흥시켜주고 부흥시켜줄 거 금융업 화석연료 사업 다우지수 전통 상업지수 다 올랐죠. 그러나 트럼프 딱 당선된 그때 쇼커버링 뜬 것까지 정확히 1월 첫째 주 시작할 때까지 전부 다 3번 부축 끊어먹고 완전히 개미들한 다 돌라먹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하고 빠이빠이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야 트럼프가 점점 부드럽게 나올 거래 관세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거는 그냥 협상용 딜이라니까 해가지고 오르는데 역시 그럼 또 어디가 제일 수혜를 봐? 다우지수지에서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이제 하루 반 봐야겠지만 앞으로 다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지금 흐름만 보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남은 하루 동안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완전 백기를 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들어 누워야만 이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멕시코 캐나다 안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떠나서 하루 만에 다 들러붙었어요. 야 우리가 진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지금 다 마음이 통일이 돼버려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잠시 미국 시장의 모습을 그래서 금요일날 오르다가 막판에 트럼프가 관세를 준비 중이다니까 싹 떨어졌죠 한번. 그래서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 많다. 소화될 게 많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안심할 수가 없도 지켜보고자 한 건데 이제 딥시크 한번 나왔는데 딥시크는 저번 시간까지 3회 연속하면서 정말 어디 가서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총정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에 대해서는 쭉 좀 얘기가 길긴 하지만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어쩌고 저쩌고 뭐 엔비디아 들어온다 하지만 그저께 만든 영상에서 빅테크들 이번 주 실적 발표한 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딥시크 클라우드 그 안에서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AI 마피아에서 그래서 시장이 사람들 둘러 모으는 거하고 다르게 이미 손바꿈 15분봉으로 다 봤었죠. 저번 영상에서 빅테크들 15분봉으로 해서 세력들이 지금 괜찮다 하지만 이미 AI 판도는 어떻게 변했다. 손바꿈이 27일부터 다 이런 27일부터 계속 봤었습니다. 다른 빅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랑 지금 메타랑 다 나온 거 보면서도 손바꿈한 거 다 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영상 나가고 제가 카톡에다가 어제 아침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아침에 올려드렸죠? 2월 1일 날 실제로 기사가 나왔죠? 나오잖아요. 그 부축 끊어먹기 했을 때 작년 12월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11월에 그리고 부축 끊어먹기 12월 말에 끝나고 나서 기사도 보여드렸죠?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헤지 펀드들 상대도 브로커 하면서 대신 그 주식 매도 해주면서 헤지 펀드들 움직임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 어쩌고 하면서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철수 엄청나게 한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1월 달에 와서도 절대 시장은 오르지만 큰 손들은 안 들어오고 있다. 발 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20일 행정명령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안 본다. 그리고 올라가도 이번 1월 말까지 우리 설 연휴까지는 소화할 게 많다. 미국 시장에서 한 건데 지금 1월 말 끝나고 2월 1일 기사에 나왔어요. 이거 그때 카톡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돈이 1월 달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에서 역대로 많이 빠졌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여기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 전 세계가 다 몰렸죠.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데 1월 들어서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이 지금 나타났다. 1월 달에. 미국 시장이 제일 좋다. 미국으로 모여라. 1월 내내 떠들었죠.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그대로 떠들었죠. 하지만 이미 큰 손들은 빼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고 2월 1일 날 나온 기사 봐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국에서 기관들이 큰 손들이 돈을 뺐고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특히 많이 갔더라. 유럽에 뭐 볼 게 있어서 방어주로 유럽 방어주 저거 카톡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성 장세 불확실성 때문에 되는데 그중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서 앞으로의 불확실성 그 지정학적 문제 관세 전쟁 문제에서 그 기업들 재무제표 매출 구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 봐야 돼요. 똑같은 에너지업 이거는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업 투자자로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뭐 연료업체인데 똑같은 반도체 업체인데 똑같은 전통주 성장주인데 하더라도 그것들 다 따져갖고 이제 종목별로 얘네들이 선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오를 만큼 올랐다고 발을 뺀 거고요. 말씀드렸고 오늘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양반이죠.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하워드 막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양반도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 얘기 했어요. 이 양반 웬만하면 그동안 뭐 베어 아니었어요. 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미국 시장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가끔 좀 그래도 가끔은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 많이는 안 했지만.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어제 딱 나와가지고 쉽게 돈 버는 시대 끝났다. 크레딧 투자에 더 매력이다. 채권 사라 이 얘기입니다. 주식 사지 말고. 이 사람 앞으로는 주식보다 채권. 미국 주식 생각보다 연 수익률 재미없을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돈 벌려서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 시장은 근본적 변화가 왔다. 연준 올해 금리 인하 하기는 하는데 한두 번밖에 안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세 전쟁하면서 미국의 최대 리스크 재정 적자 부채 문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소화할 거는 처음에는 관세 문제지만 이제는 부채 문제 소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2월 4일부터 관세를 하겠다면서 트럼프가 이제 왜 지금 극우의 움직임으로 이 협상의 달인에서 극우의 전도사로 바뀌고 있다고 한 달 전부터 제가 평가를 내렸고 그랬는지, 정말 그랬는지 이번 담화문에서 트럼프가 2월 4일부터 관세를 캐나다, 미국, 중국에 때리겠다 하면서 대국민 담화문도 같이 성명을 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미국 국민들한테 거기서 뭐라고 했나 보고 그 연설문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일기 때와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 생각이 신념이 달라졌다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뭔 얘기 나오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고 석유, 가스, 반도체 2월 18일쯤부터 이런 항목들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강, 미국 철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었죠. US 스틸.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미국은 철강왕 카네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1800년 말부터 해가지고 1900년대까지 미국이 철강왕 카네기가 있는 것처럼, 예. 그 미국 사람들 제일 잘 나갈 때였던 미국의 철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아시아, 한국, 일본한테 다 뺏겼죠. 그거 지금 그래서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그 자존심 문제로 못 주는 거죠. 자존심 문제로. 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철강 찾아오고 싶다. 알루미늄, 구리 관세 부과할 거다. 의약품들, 제약산업을 다시 돌리고 싶다. 한때 미국 제약산업, 미국의 어떤 그거, 화이자 뭐 아시잖아요. 예. 세계 최고의, 지금 그거 다 지금 가져오고 싶다. 얘기하는 거고요. 유럽연에도 한다 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관세 부과 계획을 20일 날 즉각 내놓지 않고 슬쩍 뒤로 한 발 후퇴하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야,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역시 생각보다 온건한 관세 정책을 내놓겠다고 좋아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수위를 점점 더 정말 예상보다 높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드디어.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선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민자들, 국경 문제이고 두 번째가 바이든 정권의 실패, 인플레이션 문제였다. 나는 다른 나라의 내가 일기 때 무역전쟁 한번 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중국이나 이런 데 부과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유럽하고도 관세전쟁 하겠다 했는데 그때 다 아이고 네가 이겼다. 야, 싸우지 말자. 그냥 대충 합의 보자 해서 다 미리들 다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중국도 4번, 7번 중국한테 순차적으로 품목을 늘려가면서 관세를 물려가지고 중국도 자꾸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재미를 봤어요. 내가 하면은 내가 이놈 새끼 하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못하고 결국은 다 꼬리 내리는구나.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관세를 매겼는데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전혀. 오히려 그 이후로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앞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일기 때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약속했고 내가 대통령일 때 실제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러나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멍청해서 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때는 코로나가 빵 터져서 전 세계가 중국하고 다 봉쇄하고 락다운 1,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미국 물건 얼만큼 사줄게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다 그때 전 세계가 락다운 되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탓이 컸던 건데 어쨌든 무조건 전 정권 탓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관세는 다시 우리 미국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좀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설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관세가 초반에 외국들이 제대로 협상을 안 해주고 뻗팅기면
미국도 조금 타격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관세가 우리를 매우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 제대로 단속을 안 했다. 지금 제일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이제 극우파들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세로도 부유해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삼성, LG, 기아, 포스코, 멕시코에 공장 가지고 있는 좀 타격이 될 거 있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사회에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룰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대국민 담화에서 1기 때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2기 때 극우전사 모습이 보이는데 어디서 보이냐면 대국민 담화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870년, 1913년 사이에 미국을 이제 세우면서 부를 늘렸고, 그때가 우리가 관세를 제대로 부과했던 시기다. 우리는 제약, 의약품 등 모든 형태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청교도적인 그 이념하에 미국을 세우고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건전했던 미국의 극우 복음주의 종교 세력이 제일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60년대처럼. 항상 그런 얘기를 그 전에 연설에서도 이번 2기 때는 많이 했고요. 이게 지금 극우들이 제일 1차로 원하는 거, 돌아가자 하는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진짜 모습이죠.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의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데 결국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져줄 수밖에 없죠. 계속 가면은 캐나다, 멕시코 끝장납니다. 져주긴 져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양쪽 다 타격이 좀 오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 다 내가 졌어. 시킨 대로 합시다 하고 이만한 관세를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10% 20%를 갖고 가버리면 결국 미국으로 들어오는 웬만한 캐나다, 멕시코 물품의 수입 물품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협상용 딜로만 하고 뭐 지금 이민자 다 넘어왔어? 뭐 확실하게 펜타닐 막았어? 하면은 좋아 이제 그만하자고 관세를 없던 일로 하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미국 극우파에서 여기서 많은 돈을 뜯어내서 다시 예전같이 강해지는 게 돈을 뜯어내는 거다 하고 미국 극우파의 경제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관세 올려도, 그리고 아까 그것이 본 것처럼 1기 때도 내가 그렇게 관세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더 강해지고 좋았어, 돈만 잘 벌고,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 전 이거 지난 영상에서 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1기 때와 다르게 초저금리 시대가 아니죠. 초저인플레 시대가 아니죠.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죠. 세상이 변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2.7%, 근원이 2.7%, 2.6%고 약 3% 가까이 되는 물가 시대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것이 내려가지도 않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때처럼 0.5 뭐 그런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고요. 이미 4.5 수준이에요. 맞죠? 여기서 관세로 수입품 물가가 올라가면 그때 받는 충격이 몇 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왜 트럼프 옆에 있는 애들은 그런 생각도 못할까봐? 예, 못해요. 못한다기보다는 너무 일단은 극우파들의 어떤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이게 1차 목표가 돼요. 그리고 경제 목표는 1차 목표를 위반하지 않는 허용 안에서만 틀을 짜야 되는 한계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종교인들처럼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이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1기 때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아니고 그때 같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두 번째는 1기 때와 다르게
코로나가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중 갈등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이미 공급망이 변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게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공급망이 어떻게 변했죠? 일기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공장 지어서 거기에서 물건 사다가 전 세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우리는 2010년대에 이렇게 물가가 싼 세상에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중국제든 뭐든 옷이나 뭐 물건 하나 사면 사다가 단추 떨어지면 단추 꾸맵니까? 아유, 옷 하나 새로 사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그렇게 살았죠. 역대로 물건이 전 세계 어디나 더 싸고 더 잘 만들어준다는 나라는 널렸어.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장사하는 사회무역주의 시대가 가장 꽃을 핀 게 201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 하나 사면 몇 년을 입고 옷이 전혀 짱짱하니 해지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은 품질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장롱 속에 개서 놓고 좀벌레가 옷 해먹을까봐 나프탈렌 좀약 사다가 그 사이에다 끼워 놓고, 그러고 몇 년 지나갖고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오면 꺼내서 다시 입었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아껴 입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옷이 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품질이 좋았어요. 대신 그만큼 가격들이 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물건이 허접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본 게 제 인생에서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물건이 허접한 시대가 없어요. 뭘 건들기만 하면 부러지고 해지고 찢어지고.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싼 적도 없었어요. 그냥 갖다 버려, 새로 사. 그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근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신냉전 시대, 미중 패권 마스터 플랜 하면서 이제 다음번 기축통화에서 이걸 하려고 이용하면서 패가르기 싸움, 편가르기 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공장도 미국에 갖다 다 짓고 다른 데 있는 거 뜯어다가 거기서 철수하고 멕시코에 갖다 짓고 막 베트남에 갖다 짓고 캐나다에 갖다 짓고 한 것처럼 지난 4년간 전 세계 공급망을 다 이렇게 빼놨어요. 신냉전 시대가 돼서. 제 말이 맞죠?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제일 싼 나라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수입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일단 뚜껑부터 열어봐야 돼. 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갱이 나라에서 생산된 거야? 안 돼. 거기다 관세 더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서 중국 물건 싸게 디플레이션 수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지만 문제는 그게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이 경기 침체에서 미국 저가에 밀려서 다 무너지잖아요. 공장들 다 문 닫고. 사실 이것도 이제 좋은 건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전 세계 공급망이 이미 4년 동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트럼프가 어디하고 관세 전쟁을 벌리고 해도 미국이 그 나라 거 안 사고 다른 전쟁 안 하는 나라에서 대체품이라도 갖다 수입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급망이 이미 많이 틀어지고 왜곡된 상태인데 여기서 관세 전쟁 한다?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죠.